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범죄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에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도 자신의 불행한 삶이 타인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한 반성 없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모치다 타카시. 1942년 5월 15일 해방 전인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해 후쿠오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기 기술자로 근무했지만 사실 그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욕이 무척 강했다는 점이죠. 1976년 8월 일본 각지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그는 당시 야마구치현의 한 스트립 클럽에서 조명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시내의 다방에서 가출 중이던 여고생 A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녀를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라는 말로 꼬드겨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라는 게 본인이 조명 담당으로 일하던 스트립 클럽이었죠. 하지만 업소의 사장은 미성년자를 데려와서 어쩔 셈이냐 라며 채용을 거절했고 모치다는 결국 여고생과 함께 히로시마로 이동해 일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에도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던 터라 결국 모치다는 여고생 A씨에게 함께 오사카로 가자 라며 그녀를 설득했죠. 그러나 A씨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놓고 자신의 몸만 탐하는 모치다에게 이미 질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치다의 설득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고 이때 모치다는 그녀의 이런 차가운 반응에 분노해 함께 숙박하던 호텔에서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홀로 오사카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76년 8월 13일 체크아웃 시간이 되었음에도 잠겨있는 방을 이상하게 생각한 호텔 직원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A씨의 시신을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숙박부를 기반으로 모치다를 지명수배했고 결국 그는 12일 만에 오사카에서 체포, 재판에 넘겨져 고작 징역 10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1984년 12월 20일 8년 만에 가석방을 받게 된 모치다는 출소 후 치바현에 살던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다시금 영화관에서 영사기 기사로 근무했지만 일이 영 맞지 않았던 모양인지 금방 그만두었고 이내 도쿄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그는 다시금 경찰에 체포당하는데요. 이번에 그가 체포된 이유는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그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훔친 차량이었고 그는 면허가 없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면허로 도로를 활보했던 것이죠. 결국 모치다는 다시금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 판결을 받았고 출소 후엔 다시금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인에 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교도소에 갔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슬슬 정신을 차릴 법도 합니다만 그의 본격적인 범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989년 12월 19일 새벽 1시 당시 도쿄 고토쿠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그는 마침 택시에서 내리는 한 여성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카누마 쿄코로 당시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치다는 성욕이 강한 인물이었다 보니 그는 카누마 씨에게 흑심을 품고 같이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로 그녀를 꼬드겼는데요. 그런데 이때 카누마 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기분이 좋았던 모양인지 모치다의 초대에 응했고 결국 이들은 가까운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당시 카누마 씨는 일본 담배산업 주식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KTNG에 근무했고 직장에서 겪는 일이나 자기가 사는 곳 등을 모치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모치다의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었죠. 아무튼 이때의 대화로 그녀가 사는 곳을 알게 된 모치다는 새벽 2시경 술자리를 끝마친 후 같이 호텔 갈래요? 라는 말로 그녀를 유혹했습니다만 카누마 씨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모양인지 그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집까지 혼자 가겠다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치다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같이 호텔에 가자고 그녀를 끈질기게 유혹했고 결국 인적이 드문 장소에 다다랐을 때 모치다가 그녀를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갑자기 덮쳐진 그녀는 모치다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카누마 씨의 저항에 분노한 모치다는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녀를 기절시킨 뒤 기절한 그녀에게 자신의 성욕을 해소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관계 중 쾌감을 높이기 위해 우연히 주변에 떨어져 있던 전기 코드로 목을 강하게 조르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행위 이후엔 반나체 상태로 기절한 그녀를 버려두고 지갑이 든 가방을 훔쳐 도망쳤죠. 12월의 겨울, 그것도 한밤중에 반나체로 방치된 카누마 씨였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인근을 지나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덮쳐진 이후 실신했던 터라 본인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였죠. 한편 성범죄의 가방까지 훔친 모리타는 가방 속 수첩에서 카누마 씨 본인의 집 전화번호를 발견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는 카누마 씨 집에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네 회사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경찰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든 난 몰라. 일단 12월 29일 10시에 10만엔 역 근처로 가지고 와 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누마 씨는 기지를 발휘해 절대 경찰에 말하지 않겠다며 범인을 안심시키는 한편 그동안 성범죄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음에도 결국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잠복했고 이윽고 돈을 받으러 온 모치다를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죠. 1990년 3월 13일 최종적으로 모치다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7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홋카이도의 삿포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신고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감히 신고를 해? 하필 이런 추운 곳에 수감된 것도 다 그년 탓이다. 그년이 신고해서 내가 잡혔다. 라며 길길이 날뛰었던 것이죠. 아니 본인이 성범죄 저지르고 가방 훔친 탓이지 이게 신고를 한 피해자 탓을 한다는 게 진짜 제정신인가 싶은데요. 아무튼 그는 감옥에서도 자긴 억울하다며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7년이라는 수감기간 동안 독방에만 13번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는 괴로움이 모두 신고한 카누마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갈았죠. 1997년 2월 21일 교도소를 만기 출소한 그는 다시금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보복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치다는 7년 전 술자리에서 들은 그녀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그녀가 살고 있다고 말했던 아파트 단지에 방문했는데요. 다만 이 아파트 단지는 2000세대 이상이 살던 대형 단지라 모치다가 카누마 씨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치밀하게도 그는 주민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하루에 딱 한 동씩만 우편함의 이름을 체크하는 한편 설비 회사에서 근무하며 번 돈으로 흉기로 사용할 식칼이나 밧줄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시간이 지났고 1997년 4월 7일 마침내 모치다는 카누마 씨가 사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복수심에 불타던 모치다는 5월 장기 연휴 기간이 되면 카누마 씨가 오랫동안 집을 비울 거라 생각,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식칼의 자루 부분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거나 들고 다닐 때 눈에 띄지 않도록 전단지로 칼집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4월 18일 아침 6시 45분경 모치다는 출근하는 그녀를 습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카누마 씨가 살던 건물로 향했고 비상 계단에 숨어 기회를 노렸는데요. 이후 아침 8시 무렵 카누마 씨가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확인한 그는 흉기를 들고 그녀를 향해 다가가던 도중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고 들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일단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범행 시도를 포기한 그는 계획을 바꾸어 퇴근하는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죠. 이후 모치다는 입고 있던 옷으로 흉기를 감싸 계량기에 숨긴 뒤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그녀가 귀가하기를 기다렸고 이내 그녀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7년 만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당시 카누마 씨는 모치다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사람이 내리기는커녕 자신과 같이 올라간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죠. 아무튼 엘리베이터는 카누마 씨가 살던 4층으로 올라갔고 문득 그녀의 뒤에서 남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카누마 씨입니까? 이에 그녀는 무의식 중에 네 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러자 남성은 카누마 씨에게 나 기억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누마 씨는 이때까지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자 남성은 7년 전 사건 기억해? 라는 말과 동시에 품에 숨겼던 흉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모치다를 알아본 카누마 씨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쥐고 있던 시카를 성공적으로 빼앗았던 것이죠. 이후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추자마자 그녀는 시카를 쥔 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주했습니다. 이때 얼떨결에 흉기까지 빼앗긴 모치다는 순간적으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조금 다치더라도 지금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해 도망치는 그녀를 덮쳐 폭행, 흉기를 빼앗았고 배와 가슴을 수회에 걸쳐 찌른 후 다시금 그녀의 가방을 훔쳐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인해 카누마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매복한 범인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치다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각에 수상한 남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황급하게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택시 운전사에게 상세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 차 내에 남은 혈은 장문을 통해 모치다가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4월 26일 경찰은 자택으로 귀가한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그는 7년 전 일을 사과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비명을 지르길래 죽여버렸어요. 흉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아니 세상에 시카를 들고 사과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그는 얄팍한 거짓말로 경찰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엔 경찰의 추궁 끝에 예전에 그년이 날 신고해서 감옥에 갔다. 원한을 풀기 위해 죽였다. 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죠. 이후 결국 그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당시 재판에서 변호 측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흉기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를 베었다. 이는 즉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범행 당시 손가락을 베어 패닉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심지어 최종 변론에서 변호 측은 심야에 우연히 만난 모치다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밤거리를 걸은 것은 피해자의 중대한 잘못이다. 그 잘못 때문에 7년 후 살해당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방청석에서 5만 가지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원한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사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사회적인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죠. 그리고 재판에서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검찰 측은 즉시 항소했고 2000년 2월 28일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동기가 악질적이며 고도의 계획성과 강한 살의를 가진 범행이다. 과거 전과로 2차례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지 고작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말과 함께 원심 판결을 파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모치다는 상고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그의 상고는 기각되어 2004년 10월 13일 모치다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종적으로 범인에게 합당한 형벌이 선고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 탓을 한다는 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